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세월호 가족의 분열과 고립화입니다. 미끼는 돈과 갈라치기, 흉기는 유가족 관련 악성 소문 유포입니다. 배상과 보상 금액은 법정 사항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운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돈을 앞세워 자행하는 분열 공작과 간계에 속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면 제2의 세월호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잠시 광고 후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6606. 네, 이강윤입니다. 며칠 만에 뵙는 건데 매우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8월 26일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간추리고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의 폭우로 사망과 실종이 무려 13명, 그리고 이재민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단식 중단 요청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 후보가 요청을 거부하고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멈출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로 8일째 단식 중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닷새째 철야, 노숙, 농성 투쟁 중입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
부답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맨 땅바닥에 스티로폴 하나 겨우 깔고 투명한 비닐 하나 겨우 덮고 자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6명이 헌재 소속 하루에 110만 원씩이나 쓰는 초호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적 관광지 중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프랑스 파리나 체코의 프라하도 수준급 호텔이 하루 객실료가 2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하루 110만 원씩 쓰려면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입고 뭘 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평균 1.7명에 비해서 크게 뒤집니다.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경제쟁점 시간에는 적자 가구 비율이 2, 3년 내 최고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최경환 민생법안 통과가 안 되면 경제 회복 힘들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과연 그런 것인지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가계부처의 얘기도 짚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어갈까요?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엊그제 남부지역 폭우 13명 사망 실종이죠. 이번에도 인명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와 그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만 1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사망자들은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안에 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경사로에서 밀려내려온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에서만 주택 50여 채가 침수돼 165명이 대피하는 등 총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비가 그치면서 침수로 통제됐던 철도와 도로 등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단 한 통만 발송된 소방방재청의 긴급 재난 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여 강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5시 40분경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가족들이 회동에 들어갔는데 국회 그리고 가족들 동정 묶어주시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유민아빠 김용호 씨를 방문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노숙 농성 중인 청운동 주민센터와 광원 농성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돌아와 소속 의원 전원이 철야한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청 앞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며 국민의 목숨을 외면하고 국가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한이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이 없고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작된 유가족과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시 54분까지가 저희 방송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미경 의원은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안팎의 시선을 끌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들이대 적어도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가 뭔지 기소가 뭔지 아는 분들로 채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위원들을 율사 출신, 법률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또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도 이미 특검이라는 제도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것이라며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이 이 전국을 뚫고 나가야 하고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3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국회를 없애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썼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 논평에서요? 네. 제정신이 아니군요. 지금 시국이 5.16 혁명 전야를 상기시킨다.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르겠는데 충북도지사도 지냈던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5.16 혁명,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16 혁명 전에 민간 단체들이 국회에 난입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킨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은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쿠데타 촉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의장도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며 유가족과 대화는 해나가야겠지만 언제까지 유가족에 얽매여서 국회가 마비되는 현상을 볼 수는 없다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뭐 무슨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우택 의원이 뭔가 착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5.16 전야가 아니라 4.19 혁명 직전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각자 공부한 국사 교과서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44일째 단식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향한 각종 음해성, 악성, 유언비어, 루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법적 대응 나서겠다 그러면서 은행 통장 사본까지 공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정 기간 양육비를 보내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이혼 후 계속 양육비를 제공해왔고 자녀들의 보험료, 전처와 아이들의 핸드폰 요금까지 보냈다며 통장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3, 4월의 통장 입출국 내역인데요. 생활비와 휴대폰 요금, 자녀들 보험료까지 송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그 국궁 취미 가지고들 뭐 조선일보니 보수 그리고 여당 측에서 악랄한 시비를 걸어왔는데 이게 결코 귀족 호화 스포츠가 아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했죠? 네. 국궁 관련해서는 2년 전인 2012년 7월 말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월 회비가 3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조금 형편이 나아져 양육비, 보험료뿐 아니라 핸드폰 요금까지 내주던 시기이며 양육비를 못 보내면서 취미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허위 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도 당 내에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했다며 유언비어 최초 생성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1차 경고 후에 바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에 건건이 제가 느낌이나 코멘트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미 유언비어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는 대한변협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또 센터를 열거나 하는 것보다는 둘이 공조를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야당은 그저 무슨 일이 불거질 때마다 간판 하나 다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청와대 인근에서 닷새째 노숙 농성 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서 5일을 지냈지만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반드시 박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연일 광화문을 채우는 사람들, 경찰에 막히지만 청와대 근처까지 끝없이 찾아오는 시민들, 500명 넘는 사제단과 수녀님들의 단식, 전국 30여 곳에서 단식 농성과 자기가 사는 곳에서 단식을 결심해 주시는 국민들께 너무 감사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뒤에 계시기에 우리는 5일이 아니라 50일, 아니 500일, 5000일도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한 비난 공세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느냐라며 배후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후 의혹이요? 네. 그 배후가 지금 어디라고 거론되고 있답니까? 새누리당을 아무래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국정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는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발언은 정작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은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전 대진단의 대상에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과 교통수단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제도와 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하고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학교 보수 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헌재 연구관 6명이 하루 평균 107만 원씩 쓰면서 호화 해외 연수 다녀왔죠. 그런데 무슨 보고서인지 뭔지는 달랑 몇 장 안 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해외 연수 현황을 보면 이들 연구관 6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 10일 안팎의 연수를 떠났는데요. 1인당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습니다. 하루 평균 107만 원을 쓴 셈이고요. 또한 귀국 후에 5쪽 안팎에 불과한 보고서만 제출했는데요. 이 의원은 연구관 6명의 연수 일정의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 방문, 문화 시찰 등으로 채워져 있었고 제출한 보고서는 일정만 설명하는 수준이라며 이들의 해외 연수가 사실상 혈세만 쓰는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건 입법부건 사법부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공짜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다 비슷하군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정미홍 씨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네요. 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다라고 지칭한 정미홍 정의실현 국가연대 대표에 대해서 500만 원 벌금 판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정 씨가 낸 항소를 각하한 건데요. 재판부는 정 씨가 법에서 정한 항소 기한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를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8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소된 정 씨에 대해 이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듣보잡 변희재 씨하고도 뭐가 지금 송사가 얽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꽤 크던데 변희재 씨는 지금 구금 상태입니까? 아니면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네,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요. 네. 실제로 집행이 되진 않았고 네, 다시 영장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기일에는 꼭 나와라? 네. 그러니까 경고성 영장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봐주는 것도 있나 보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 몇 년 전인데 아마 어린 아이를 기르는 가정 부모님들은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오늘 옥시레킷, 벤키저 등 15개 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인데요. 이 가운데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었지만 이번에는 CMIT, 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긴장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작년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8.6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13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한 43만 6천 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전년보다 0.1명 감소한 1.2명을 기록해 3년 동안 이어진 상승세가 꺾였고 초저출산 국가 기준선인 3.1명을 13년 연속 밑돌았습니다. 1.3명이겠죠? 네, 죄송합니다. 1.3명입니다. 네.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1.7명으로 우리나라는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애를 낳아도 안전하게 기르기 힘들고 사교육 등골이 휘고 겨우 좀 사춘기 넘겨서 키워놨다 싶었더니 즐거운 수학여행길에 그만 수장당해버리고 그 고비도 넘겨서 군대에 보내놓으면 온갖 폭력과 학대와 고문, 그래서 의문사, 자살, 총기 사고, 어떻게 요행수 있게 피해서 사회에 나와도 취직되지 않고 결혼하려니 집값이 무서워서 감히 결혼은 꿈도 못 내는 나라. 젊은 여성들 결혼 안 한다, 애 안 난다, 뭐라고 할 근거가 없겠죠. 슬픈 얘기들입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우울한 얘기들로 뉴스 브리핑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브리핑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부지방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호남 동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동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톱 뉴스는 뭔가요?
예, 오늘은 혹시 세월호 상황인데요. 일단 정치에서 오늘 민주연합이 굉장히 강한 강공을 어젯밤 의총을 통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 계획을 세웠고 네.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참석률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총 130명인데 참석률이 어떻게 되고 정말 이 결의에 네. 진정성이 있는가를 예. 좀 짚어보기 위해서 숫자를 저희가 다 셌습니다. 점점이 오고 그리고 뭐 4계조로 나눠가지고 청와대 앞에도 갔고 또 김영호 씨 만나러도 갔고 문재인 의원 만나러도 갔고 했는데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예? 출석률이 오전에 130명 중에 80명이 오전 국회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계단 앞에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네. 여러 군데 현장에 가서 몸으로 뛰는 거. 그리고 문재인 의원한테 40명 정도 갔다고 하고요. 예. 또 그 정도보다 조금 못되게 청와대 앞에 갔고 박영선 원내대표랑 같이 네. 뭐 그렇게 해서 한 80명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 80명 정도가 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물폭탄 현장에도 갔고요. 그럼 나머지 한 4, 50명은 지금 어디서 무엇들 하고 계신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은 단식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예. 그거 외에는 정확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매일 하루에 2회 의원총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새누리당하고 유가족들이 만나면서 어제도 만났고 내일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족들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거는 여야 유가족 3자가 만나는 3자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예. 했는데 어제하고 내일까지 이 짧은 국면이 될지 긴 국면이 계속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은 일단 2자협의체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런 민주연합이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공을 하는 거에는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점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열었는데 역시 경제만 외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태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 지금 비까지 지금 억수같이 서울에 내리고 있는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여전히 그 경찰들한테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 네. 유가족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완전히 차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현장의 뉴스 PD도 네. 들어갈 때는 유가족들이 인도해서 에스코트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또 자세히 전해드리고 광화문 농성 현장 역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연대단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있는데 오늘 일단은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된 CCTV를 지난 주말에 22일이죠. 목포 지원에서 그걸 봤는데 가족 대책위만 봤습니다. 가족 대책위만 봤는데 그걸 이제 안산에서 유가족들 다 모셔놓고 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본진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못 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어제 상영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고 오늘도 못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전선이 넓어지니까 가족들이 분산이 되면서 공동으로 해야 하는 행사는 좀 차질이 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서울대하고 경희대생들이 주축이 됐던 대학생 시위대. 예. 그러면 지금 청운동 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예. 거기까지 인근까지 진입은 했는데 합류는 하지 못하고 그럼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 아직 봉쇄 상태에 있는 겁니까? 해산했습니까? 일단 어젯밤에 해산을 했고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 대학생들 조직도 있고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그 지지 방문 혹은 뭐 자기들도 농성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위치는 건너편에 예. 유가족들이 하는 곳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길 건너편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오늘 그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라는 걸 교육부 주최로 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라는 것이 이쪽 역사교육계에서 계속 경고가 왔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리포트를 만들 생각인데, 오늘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쌀개방 때만 봐도 네. 이렇게 공청회 이런 것들 해서 곧바로 다음에 장관이 발표하고 이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 공청회도 그런 수순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뉴스로 보죠. 예,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고 6시 10초 전이군요. 게시판을 잠시 들여다보고 정가산책 연결하겠습니다. 양정대 기자, 조간신문 기자들이 지금 좀 바쁠 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즘 서로가 전화 연결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며칠 만이지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찌짤찌다? 찌짤찌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왜 황 팀장한테 화를 내요? 저 황 팀장한테 화 안 냈습니다. 우유 캡틴. 수원대 교수 비리 의혹을 받는 딸의 아버지와 김무성 대표 얘기겠죠? 왜 내 딸이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곡기를 끄는 다른 아버지의 마이너스 통장이 까발려지는 것을 보면서 슬프지만 현실은 권력 있는 아버지를 원하겠지요. 정의로운 아버지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인터넷 용어로 격하게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한 사내의 그 시시콜콜이 자동이체 얼마 아이 핸폰 어이로 이렇게 썼더군요. 그런 것까지를 보아야 하죠. 국궁 한 달 회비가 3만 원인데 내가 정규직으로 돌고 나서 겨우 형편이 풀려서 나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설령 그가 아예 비유도 김영호에게 하지 맙시다. 어떤 형사범 피의자인 사람도 자기 범죄 사실 이외의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호 씨가 무슨 죄를 지었죠? 무슨 혐의를 받고 있죠? 왜 그가 스스로 보험료는 얼마씩 냈고 그게 끝나자 한화 생명인가 아니면 한화 보험인가에 월 5만 5천 원씩 하는 보험을 다시 들었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를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제출하려고 증거를 다 모아놨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거 보면서 치가 떨린 분들 많다고 제 페이스북에 댓글도 남기시고 메신저들도 주시고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야만의 시대, 광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댓글 보니까 좀 격해졌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얘기 말고요. 국물도 없수다님, 아주 정말 대단한 이분께는 꼭 칼럼을 좀 쓰시게 해주십사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던데요. 다른 분들도 아주 글들이 좋습니다만 비유력과 문장을 끌고 가는 호흡들 놀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말고 후기에도 가끔 올려주시던데요. 오늘 여기에는 아빠의 자격은 아빠라고 부르는 자식들만이 운운할 수 있듯이 대통령의 자격은 대통령이라 부르는 국민들만이 운운할 수 있는 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결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 국가의 원수 자격은 있다. 원수가 스펠링 어떻게 쌍시옷인지 그냥 시옷인지는 아시겠죠? 영선의 곡절님, 아이를 낳아서 누구의 군대에 보내고 누구의 배에 태우고 그나마 자라서 누구의 지갑을 위해서 일하게요. 그렇군요. 특히 마지막 귀절, 누구의 지갑을 위해서. 네, 촌철살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댓글이 말렸는데 연지연서
연재연, 지연서는 아니죠. 연지연이 그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광고 나오는 강화대교 입구의 곰탕집인가? 아무튼 지난주 아버지 댁에 들렀더니 TV조선이 틀어져 있어서 넌지시 세월호 얘기를 꺼냈다. 역시 경상도 어르시더군요. 뭐 지역색으로 이렇게 바로 갈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세월호가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다. 언론이 종편밖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 꽉 막힌 모습에 이젠 벽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어찌해야 옳을까요? 우리 조합원님들의 늘 울분과 답답함과 앞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지점이기도 하는 내용이군요.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언론 장악이 그래서 무섭다.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묘안이 없다. 하긴 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또 그렇게 이렇게 또 편하고 좀 조심스러운 관계는 있죠. 아유,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다니는 것을 봐서 동감 많이 하시더군요. 나만 보고요. 줄랑줄랑님, 정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들 생각하세요? 국가적 사고의 선상에서 원전 하나 터지면 회복 불능의 죽음의 땅이 되거나 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은 100년 하청일 것 같다. 암담한 미래를 인정하기가 두렵거나 싫어서 억지적인 쥐어짜내는 그런 희망 말고요. 라고 견해 표명해 주셨습니다. 네, 동감인데 한숨만 쉬고 있거나 이제는 그래서는 정말 아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싶습니다. 더불어살자님, 정우택, 짐승만 또 못한 자야. 와, 현직 의원에게 아주 4.19 혁명 후 혼란기를 지나 안정화될 때 닭깎기가 반란 일으킨 거다. 똑바로 알고 X소리 짓거려라. 시원하십니다, 더불어살자님. 나루호도, 이건 뭐죠? 호도? 어제 남기신 낭만 고양이님 말씀에 동의함. 이것은 무슨 제 관련인 것 같아서 제가 다 읽기는 뭐한데 여기도 조금 다른 의견도 일부 있곤 합니다. 저를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투게더님, 다른 의견 개진한 걸 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부정적으로 몰아붙이기식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방송은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몰아붙이지 말자는 말씀 모두에게 드립니다. 팩트를 정확히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죠. 의견과는 달리. 네. 수호천사짱님, 이분이 글쎄 요즘 대단하시더군요. 김장훈 씨와 함께 이승환님, 이분도 단식 동참. 가수들 이거 단식하면 노래는 어떻게 하죠? 김장훈님 대단한 게 지금 한 15일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노래도 조금 하더라고요. 힘들지만 정말 이건 정말 초인이 아닌가 싶고. 자, 아무튼 이 이승환님에 대해서 전혀 다시 보게 됐고, 그 옛날에는 뭘 해서 저렇게 동안으로 예쁠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좋게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정가 산책하고 행간 전후로 해서 게시판에 주신 의견들 조금 더 다시 한번 라운드업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나 아직 연결 안 됐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아직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었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예. 방송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뭐 좀 만시지탄은 아닌가 싶은데 꼭 반박자식 타이밍이 늦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올스톱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의원총회를 밤 12시 반 정도까지 했었는데요. 네. 결국 오전 의원총회 때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 여야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이렇게 3자가 만나는 협의체 구성을 거부할 경우에 네. 끝까지 강력 투쟁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었는데요. 어제 밤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새누리당이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자 어제 밤에 바로 이제 철야 농성을 했었고요. 네. 오늘 오전부터는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사실상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원내외 병행 투쟁을 본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본청합 재단에서 결의대회를 했고 또 곧바로 이 청와대 분수 앞으로 가서 결의대회를 한 번 더 하면서 예. 대국민 담화 호소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상 규명 이 과정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뭐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랄까요?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은 지금 8월 임시국회가 개회가 된 상태인데 네. 이제 열려는 있는데 아직 본회의 자체를 아직 한 번도 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당초 오늘부터는 이제 국정감사를 1차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어그러진 상태고요. 일단 국회 상황 자체는 뭐 모든 의사 일정이 지금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예. 이거 9월 예산국회도 이러다가 영향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장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자동 회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정기국회 100일간의 회기 동안 앞으로 의사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때쯤이면 그렇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윤곽이 나와야 되고 예. 그럴 시점인데 뭐 현재는 아예 여야 간의 공식적인 대화 협상의 창구조차 없는 네. 그런 상태니까요. 뭐 지금 분위기 그대로 간다면 뭐 다음 주부터 있을 정기국회 당연히 파행은 뭐 불을 뼈난 상황이죠. 예. 그 여야 3자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도 도출해내자라는 게 네. 그동안 야당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원칙을 제대로 소화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참다 보다 못한 유족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부 법리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네. 당사자가 직접 그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다는 것, 네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기어이 죽어도 못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에서 보면 원칙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여야 간의 최고의 그 교착점 내지는 난제가 이걸 그거라고 봐야 됩니까? 3자 합의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사권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3자 협의체 부분은 이게 보면 그러니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보기에 따라서는 비약인 측면이 굉장히 큰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헌법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데. 예. 그런데 그 본질, 그러니까 활동의 본질이 정치 행위라는 게 사실은 갈등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해관계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이 형식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보자면 사실은 입법 과정에 직접 이 입법하는 그 협상의 과정 혹은 협의의 과정에 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의 뭐 근간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법의 당사자 주체는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그 형식과 절차의 문제는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동안에도 사실 그런 전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그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 당시 최대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 문제였는데요. 그랬죠. 그때도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 특히 이해 당사자들이 네. 이 관련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바로 옆방에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그때 전달을 하고 피드백을 곧바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작년 연말에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중재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꼼꼼하게 보시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도노조의 의견을 해당 의원이 직접 들어서 그것을 이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 철도노조라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의 이익 집단 혹은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네. 국회 차원에서 소위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비약이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혹시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게 3자 협의체 이러니까 마치 삼각 테이블에 여야 유가족 이렇게 앉아가지고 3자가 동일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문서에 세 사람이 연서 사인 날인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처음에 이제 3대 협의체를 제안을 할 때 또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그 그러니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3자 협의체를 공식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혹은 그런 형식으로 제안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그렇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비판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어긋난다고 트집을 잡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건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니까 무슨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문서에 사인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의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거고 그건 꼭 야당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세월호 가족들로서는. 맞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통해서라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면 되는 거라고. 지금 마치 무슨 여야가 말이야 여당이
딱 움켜쥐고 뭐 하나 꺼내줄 듯 말 듯 이거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여야가 지난 19일 날 지난주 화요일 딱 일주일 전이죠. 여야 원내대표가 2차 잠정 합의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여기한 연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야 간의 협상 창구 자체가 이제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잖아요. 네. 이제 벌써 일주일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이 유가족들의 3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 원내 지도부도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이 3자가 지금 한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간접적으로 여야의 협상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야의 의견들을 그러니까 본인들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사실상 그 3자 협의체가 뭐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지금 가서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고 말이야. 이게 참. 에휴. 자, 어쨌거나 그래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헌법기관이고 공식적 입법 대의권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야당하고 새누리당 어떻게 마지막 타결 가능성은 얼마쯤으로 보세요? 한 10진법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어제 뭐 대충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물론 개인적인 거죠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빠르면 저는 이번 주 안에도 그러니까 가닥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까지 합의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여야 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협상을 한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그 정도의 상황 정리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재협상은 절대 없다. 뭐 이렇게 못 봤던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을 존중하면서 뭐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대목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협상의 당사자 자격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도 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이 새누리당과 이 유가족 사이에 일정한 접점이 형성돼서 이 판이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되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사실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어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참사가 터진 지 130여일 만에 처음으로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저께 저녁 때 박영선 원내대표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났고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 만난 직후에 다시 박영선 원내대표 만났고 내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만날 것을 앞둔 오늘 현재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를 세월호 가족들이 또 만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결국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 최소한의 교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좀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양새는 대단히 안 좋게 되고 이 지경에 이르도록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뒤따랐고 정치는 완전히 실종된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가장 바삐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한 인격이
인격이 제가 말살. 오늘 먼저 말하세요. 기사에 한 줄을 썼었는데 어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을 만났는데요. 네. 그 의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권이니까 이게 이제 그 의원 입장에서는 이 야당이 연거푸 2번이나 합의를 깨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권이 오죽 못났으면 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요. 그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명쾌하십니다. 거기 지금 여의도도 비 많이 옵니까? 예, 유독 갑자기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부산, 창원 거기 내렸다더니 거기보다 못하겠지만 아무튼 날씨까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민심이 더 흉흉한 것 같아요. 예, 집에 잘 가시고 내일 보십시다. 네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 주로 이명박 격인 하나,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주문이 나오는데 정병국 의원, 김태호 최고위원.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나서셔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청와대 정부 저는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그 유족들은 이제 경찰, 검찰, 정부 믿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예. 그러니까 율사 출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그쪽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부여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거기에 수사권을 줘도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유족들도 가슴이 한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가서 매달리는 건 국회 입법권 침해요. 국회 건의 실추라는 목소리도. 주로 박근혜계 목소리. 이완구 원내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참 그것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맞지 않고요. 이거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간섭을 하는 얘기입니까?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이제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때를 쓰면서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가 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제 환갑이 넘는 국회답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서 해결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국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국회 권위를 인정했나? 얼마 전 거짓말이 들통나 무리를 빚은 정성근 씨를 끝끝내 장관시키겠다고 우긴 일을 따져보면 그 인사청문 요청을 했던 국무위원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2014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대로 한다면 정성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 재요청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은 또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보자고 만난 사자회담 중에 느닷없이 나온 날치기 임명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야당과 국민 무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국회 무시입니다. 당장 지난 5월 결국 국회가 해야 할 특검법, 특별법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과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야당 민주당 대변인 박수현 의원의 논평 한 부분.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대통령에게 삼권 분립이란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자 한겨레. 오늘 아침 종이신문에 실린 한겨레 기사는 아니겠습니다. 단식 44일, 유민 아빠, 오늘부터 허위 사실 등의 법적 대응이라는 제하의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각종 험담과 악성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씨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음해 공작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라며 단호하게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 그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건 이틀 만이다. 김 씨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고자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라며 오늘부터 법적 대응 시작합니다라고 밝혔다. 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법치국가의 허울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이자 야만적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합니다. 아까도 시청자 게시판 때 조금 행간해서 모아서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도 조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가 문제시가 김영호 씨를 지금 일부 언론이나 보수 세력,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의 요지는 이런 것들이죠. 이혼했다. 10년간 이혼하고 나서 이혼 후 10년간 이혼한 아빠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양육비 이런 걸 말하겠지요. 이혼하면 공간을 같이 따로 쓰는 거니까 유민이의 외삼촌이라는 윤모 씨가 트위터에서 썼다는 것처럼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혼하고 나면 같이 살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민주노총조합원이다.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셋째, 유민 아빠가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다. 지역주의의 더러운 마수를 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국궁을 하고 했다더라. 국궁. 심지어는 유민 아빠를 지난달 19일부터 매일 자기 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오로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의사로서 매일 건강을 체크해드렸던 이보라 의사든가요? 서울 동부시립병원. 그 국정원 동대문 지역에 이제 기관장들 모임이 있겠죠. 항용 그런 데 가면 정보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이른바 정보관 또는 지역주재관 전무 호칭들은 다 그러그러한데 기관장들 모임에 가서 거들먹거리면서
아무 소속도 뭣도 없는 그냥 명함에 자기 이름 석자만 딱 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전화번호도 안 써 있고 주면서 그러죠. 저기 박전무입니다. 저도 그런 거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럼 눈치 없는 기관장 그거 못 알아들으면 바보라고 찍혀요. 인사 동정에 올립니다. 세상 물정 어두운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병원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부병원 병원장이라고 합니까?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제가 직함은 직접 아직 좀 기억이 좀 흐릿합니다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보라 의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통상적인 업무라면 사실 국정원 직원이 왜 김영호 씨의 주치의를 자임하고 있고 당일날 병원 후송 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앰뷸런스에 같이 동승했고 그리고 JTBC 등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였던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그 이보라 의사여서 갔겠죠?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그걸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김영호 씨의 정읍 고향에 전화를 해서 뭐 이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냈느냐, 뭐 어떤 사람이냐, 이혼 후 어떻게 지내느냐, 뭐 자주 오느냐 등등등 물었겠죠. 아마 위에서 김영호에 관한 정보들 싸그리 모아봐 하니까 각각 파트를 나눴겠죠. 응? 지금 김영호 씨의 직장은 아산에 있는 뭐 금속노총 산하 가입회사의 직원인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도 뭐 있었을 것이고 주치의가 동부시립병원이니까 동부 지역 쪽은 야 그건 네가 토스해서 네가 알아봐. 그다음에 전라북도 뭐 고향 출신이니까 혹시 또 뭐 동네 어른들한테 한두 마디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지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서울에서 전화를 했는지 전화 발신지까지야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런 조직적 움직임을 지시하고 수행할 기구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어디쯤일까요? 빤한 거 아닙니까? 경찰 아니면 국정원 정도겠죠. 마치 국정원이 무슨 지난 대선 때 뭐 온갖 것들 개입하고 NLL 공개록 파문 때 취했던 행동들 보면 명백한 흐름상의 유사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여야 진영으로 나눠서 또 한 번 패거리 싸움을 벌이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세월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견지해 오고 있는 바는 저의 확실한 입장은 제가 다음 달 중순에 노무현재단과 미래발전연구원인가에서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것의 정치 분야에 이제 패널로 뭐 와달라고 그래서 요즘 그 원고도 쓰고 며칠 쉬는 동안 그것도 썼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건 처음에 절대 진영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와 야가 나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싸울 사안이 결코 아닌 것이죠. 심지어는 대통령과 국민이 또는 대통령과 가족이 싸울 일도 아니에요.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서로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고칠 거 뒤늦게라도 고치고 혼낼 사람 색출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색출해서 그거 하자는 게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 진영 논리로 치환되어 버려서 정쟁화되더니 급기야는 한 인간의 인격살인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영호 씨 통장을 우리가 왜 봐야 합니까? 그가 무슨 공직 후보자입니까?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도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제출합니까? 채권 채무 총액만 내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불었다 이런 정도인 것이지. 매달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누구 몫으로 누구 몇 번으로 3만 5천 원이 나가고 그걸 왜 모든 사람이 봐야 하죠? 이게 야만적 테러라는 겁니다. 넉 달 전으로 5달쯤 전으로 돌아가서 4월 16일부터 17, 18일 그 3, 4일 동안 가슴 졸이면서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으로도 우리는 이미 문드러질 정도로 문드러졌는데 그때 억울하게 딸을 잃은 한 애비의 속꽃쟁이나 무슨 통장까지 봐야 하는지 이게 국가인지 이게 정부인지 오늘 그 인터넷을 장식한 사진들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
어버인지 가스통인지 무슨 연대인지 하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서 김영호 단식의 진실을 묻는단가? 옛날에 그 타블로 그 타진요처럼 김진요라고 뭐 하나 또 만든 모양이에요. 실제 만들어졌는지 글씨만 그렇게 썼는지 가지고 단식 1일째 해놓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지 뭔지 아무튼 뭐 치킨을 먹고 있는 사진이요. 그게 김영호 등 지금 동조 단식하는 사람들 실은 텐트 천막 문 닫고 뒷구녕에서는 막 먹고 있는 가짜 단식이다. 이거 고발한다는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그렇게 했대요. 그 명확한 모욕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강윤의 오늘 이 진짜 인터뷰 요즘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철승 변호사를 한번 초치했던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막말 비하, 유언비어 이런 거 하는 것들 수집해서 법률소송 대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대한변협하고도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한 일개 변호사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동안 그렇게 손 놓고 있고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인격 살인을 당하고 나니까 그 몸에 아직도 지금 김영호 씨는 단식 중이거든요. 병원에 갔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병원이어도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음식물을 강제로 투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의료 헌장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단지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으니까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좀 더 많은 의료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단식 장소를 옮긴 것일 따름이죠. 그런데 아직 전해질도 분리돼 있고 제대로 사고 기능도 제대로 원활치 않을 이분이 오죽하면 이런 통장이니 뭐니를 복사해서 공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장하게 밝혀야 하는 것. 이게 세월호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교황 기대려고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닌데요. 오해 마십시오. 교황 다녀간 지 한 열흘 되어 가나요? 이랬었습니까? 그런데 가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통령이 직접 성남공항에 가서 교황을 아주 공손하게 만면에 웃으면서 맞아들였죠. 명동성당에 가서 조용히 강론도 들었고요. 완전히 쇼였죠. 지금 김영호 씨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할 일이 아니고 이건 국가기관이 나서서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이것저것 병행투쟁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실 거 하셔야죠. 뭐 무슨 신고센터가 없어서 뭐 이런 걸 몰라서 대응을 안 해왔습니까? 이미 정철승 변호사 개인에게만 가도 다 수집이 돼 있고요. 대한변협 창구에도 수백 건 쌓여 있습니다. 페이스북만 1시간만 들여다봐도 수십 건 수백 건이 걸려요. 센터가 없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활용해서 검찰에게 확실히 따져야 되죠. 강제해야죠. 당장 수사시켜야죠. 고소고발해야죠. 어떻게 해서 44일째 굶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게 하는 겁니까? 신뢰를 얻는 것은 작은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협상, 재협상, 제재협상 그런 것, 그런 아마추어 어설픈 것 창피한 줄 아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작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 폐륜 행위 이런 것들 확실하게 버르장머리 고쳐놓는 것, 뿌리 뽑는 것,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것, 그것이 야당이자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의식 있는 여당 의원도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행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 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 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 과외 공부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과외 공부 교사 선생님. 길경식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얘기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또 공식 통계, 한국은행 통계니까 제일 그래도 믿을만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가계부채가 1,040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 계속 증가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는 이제 모든 통계 발표만 나오면 계속 사상 최대를 다 갱신하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1,040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6월 말 현재로 가계신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1,040조 원이고 이게 불과 3개월 전보다도 15조 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고 1년 전에 비해서는 60조 원 이상 늘어나서 66%가량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명목 GDP,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 총소득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목 GDP 성장률의 경우에 작년에 3.7% 정도가 나왔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빚이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받은 돈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 대출금들에서 수익이 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부실이 되니까 이 대출을 이제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 소비가 또 급격히 하락할 위험, 그렇게 될 경우에 은행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 규모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얼마쯤이 돼야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계속 위험하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런 상황을 두고 우려할 만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대체 어떤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건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감사원과 더불어서 공적기관이지만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기구인 거죠? 원래는 그래야 하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장은 어느 경제부총리 누가 와도 꿀릴 이유도 없고 서로 완전히 직역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잘 만나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은행 총재한테 이렇게 말했죠. 좀 협조해달라고. 그렇죠. 금리 인하 하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된 거죠. 네, 아니 화폐 금융 정책이 한 국가의 재정이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함께 협조를 하는 국립 민복 차원에서 협조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깡통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빚 내서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매입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건데 지금 그런 아파트가 꽤 되는데 그러면 결국 뱅크러프트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상당 부분에서는 이미 진행이 됐어요.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든지. 그래서 요즘 막 은행들 줄이고 또 구조조정 막 세게 하대요. 그렇죠. 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대출해준 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적립금을 쌓아놓는 게 매년 몇십조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가계부채 이거는 1,040조면 그냥 1,000조 잡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
2,500만 가구쯤 되나요? 이거 쉽게 네. 계산이 잘 안 나오네. 그럼 한 가구당 얼마란 얘기야? 이게 참. 아이고. 자, 이렇게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고 뭐 느끼는 분들 당연한 건데, 네. 적자 가구 비율이 최근 3년 동안의 최고치다. 뭐 이것도 최고치네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민 중산층 살림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다들 많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 통계청에서 이제 2분기 가계동향 통계 자료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전국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이 23%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 거의 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 적자 가구라는 건 말 그대로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서 그 매달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지금 전체 가구 중에 23%라는 건 4분의 1, 2,500만 가구 중에 4분의 1이 매달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하, 그럼 4분의 1이 적자다. 그럼 네 집 건너 하나. 그 한 층에 네 집 사는 아파트들이 요즘 있던데, 그럼 그 중에 한 집은 적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왜 이렇게 적자 비율이 높아요? 다 겉보기에는 뭐 외식도 하러 다니고 잘 사는 것 같던데. 일단 무엇보다도 소득이 늘지 않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득. 이 가구당 월평균 증감률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는 그래도 한 7.6% 정도로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게 2011년도에는 4%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2013년도, 14년도에는 2%대로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물론 소비 지출도 같이 줄였는데 소비 지출의 경우에는 보면 이미 2011년도에 0%대,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로 아예 그냥 그 소비 지출 자체가 줄어들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소득이 워낙 안 늘다 보니까 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거고 사실 2014년도 2분기에는 소비 지출 증감률이 3.1%로 2013년도에 마이너스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소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결국 기업들이 이게 소탄 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현금들은 꽉 손에 움켜쥐고 투자 위험은 있으니까 눈치들만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럴수록 급여를 즉 종업 그 회사원들 고용 뭐라 그러죠? 피고용자 직원들 급여를 높임으로써 이게 한 기업만 해서는 안 되고 여력 있는 데는 함께 다 해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그런 걸 유도해서 급여 수준을 높이게 해서 구매력을 키워서 은행 대출도 갚게 하고 뭔가 소비도 돌아가게 해야지. 지금 각 큰 회사들이 큰 재벌들이 갖고 있는 잉여금은 어마어마한데 쌓여 있고, 그러니까 최경환 씨는 그거 지금 돈 풀게 하려고 뭐 과세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직원들한테 월급을 올려주면 바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값이 시쳇말로 이제 똥값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그 사람값을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어갈 유인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임금을 이제 억지로 늘리라라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건 그럼 부동산이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귀결점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건 맞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민생법안 이렇게 꽉 묶여 있으면은 경제 큰일 난다 이러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랬는데, 민생법안 처리되면 국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사실상 이게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계속 경제정책들 큰 거 이제 발표를 할 때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예상 효과가 어떻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정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발표한 경제 정책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평가받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으로도 의료법 개정 이렇게 9개의 법안을 꼽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국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라든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네. 기업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거나 기득권을 위한 부동산 이렇게 그 개발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요. 사실 그냥 경제를 우리는 민생으로 바로 번역 또는 치환시키는 습관이 너무 한국 언론들이 강한데 네. 대체 우리 길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관광진흥법이 저 제주하고 영종도에다가 카지노 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원격 의료는 그 스마트폰하고 해서 뭐 헬스하고 그 시밀리언가 의료 복제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영리병원 설립하고 하는. 그 호텔 투숙 시설 갖춘 영리병원 허용하고. 예. 이거는 우리가 의료 소비자의 일원으로 혜택의 일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료업자들의 그 영업 영역을 법적으로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민생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조금 쉽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제는 네.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직장인들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해오고 있는데 그 말 어디까지 믿으면 됩니까? 사실상 이 3대 패키지라는 것 세 개 자체를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네.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특히 이제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개인 투자자가 25%, 23%라고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에는 이건희나 이재용이나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지분을 빼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배당소득을 받을 만큼 투자를 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란 게 미미한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통계죠.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 낼 때도 네. 정몽주는 빼고 내요. 그렇죠. 빼고 그러니까 잡아야지. 이 배당소득을 통해서 어떤 민간의 소득 증대한다라는 건 사실상 대기업 재벌 총수들 그 어떤 감세 정책에 불과한 거지 이거를 민생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떳떳하게 이런 것 때문에 경제에 뭐 민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나와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양심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어프로치만으로도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고 비관론만 커지는 게 아니라 대안도 좀 다음번에는 제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해가 짧아진 건지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창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말씀 쉬는 동안 광화문에 가서 제가 썼던 잡문 겸 클로징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김영호, 당신이 이겼습니다. 열패감과 무기력을 맨몸 하나로 무찔렀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SNS에 댓글 다는 이건, 좋아요 누르는 이건 당신도 보셨죠? 사진은 모두 다 당신 김영호입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퍼져서 온 강토가 다 민들레 천지입니다. 처절하게, 뭉클하게, 그리고 숙연하게 싸워왔습니다. 이번 싸움은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둘째 딸 유나를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밥 먹고 일어섭시다. 여기서 당신이 단식 푼다고 대통령에게 지는 거 아닙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면담 요청하지 맙시다. 제 발로 빌러 오는 거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입에도 올리지 맙시다. 회복해서 더 튼튼하게 우뚝 우뚝 걸어갑시다. 이 야만의 시대에 상징이자 횃불이 된 당신을 우리는 이대로 놓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광화문 녹두장군이라 부르더군요. 시민의 명령입니다. 밥 먹고 일어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